제 이름은 김서연, 24살이고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1년차 교사입니다. 자정이었을 때 제 세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세게 휘두른 야구 방망이가 제 목덜미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쓰러졌고 고통이 온몸으로 터져나가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제 위에는 남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실루엣은 방망이를 굳게 쥐고 있었고 그 눈은 어둡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어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필사적인 구조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오빠가 날 때렸어. 112에 신고해. 다시 전송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구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유난 떨지 마라. 그냥 장난치는 거잖니. 아버지는 씩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만 자. 드라마 찍지 말고. 그들은 제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화면에는 아직 전송되지 못한 저의 간절한 호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식을 잃지 않으려 바닥을 긁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오싹한 속삭임으로 잦아들었습니다. 빨리 처리해. 흔적 남기지 말고.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함께 살던 가족, 바로 그들이 사악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욱신거렸지만 한 가지 생각만은 분명하게 불타올랐습니다.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들을 폭로해야 한다. 어둠 속으로 빠져들면서 저는 그 결심에 매달렸습니다. 진실이 제가 아직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풀려나갈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 이야기를 계속 지켜보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정의를 위한 싸움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은 믿지 못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차가운 창고 바닥에서 깨어났습니다. 목이 묵직하게 욱신거리며 제가 아직 살아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움직일 수 없는 채로 누워있는 동안 기억들이 밀려와 왜 제가 항상 제 집에서 이방인이었는지를 그려주었습니다. 24살인 저는 돈을 아끼기 위해 수원에 있는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지역 초등학교 교사 월급으로는 학자금 대출을 갚기에도 벅찼기에 독립은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데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어머니 박미숙과 아버지 김지우는 온통 남동생 김태민에게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19살의 대학 신입생인 태민이가 수업을 빼먹거나 차를 긁어도 그들은 그저 웃어 넘길 뿐이었습니다.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잖아. 어머니는 태민이에게만은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달랐습니다. 제가 설거지하는 것을 잊거나 채점을 하느라 늦게까지 남아있으면 아버지는 저를 꾸짖었습니다. 정신 좀 차려라, 서연아. 그는 차가운 눈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제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작은 순간들에서 비롯되어 몇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 이혜진은 제게 도피처였습니다. 10대 시절 저는 성균관대학교 근처에 있는 할머니 댁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 함께 추리소설을 읽거나 장미정원을 가꾸곤 했습니다. 넌 내 할미를 쏙 빼닮았어.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태민이는 할머니 댁에 찾아가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나오면 그 늙은 할망구라고 비웃으며 부르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알아차리셨습니다. 할머니는 태민이의 매력이 피상적이고 성미가 급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3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유언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차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곁을 지켰다는 이유로 제 25번째 생일에 받을 수 있는 10억 원을 남기셨습니다. 그 신탁은 제가 25살이 될 때까지 이제 딱 1년 남을 때까지 묶여 있었습니다. 그 돈은 우리 가족을 갈라놓았습니다. 태민이의 분노는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 저의 교직 생활을 칭찬하면 그는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제게 발을 걸어 제 카메라를 바닥에 떨어뜨려 렌즈를 박살냈습니다. 미안.
그는 씩 웃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는 그의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또 한 번은 그가 사용한 후에 제 노트북이 고장났습니다. 화면에 금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서연아. 그녀는 무미건조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들의 편에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유언장 때문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에 대해 더 자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산이면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녀는 아침 식사 중에 말하며 제게 힐끗 시선을 던졌습니다. 항상 컴퓨터를 만지작거리던 아버지는 동의하듯 흥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밤늦게 밀린 청구서에 대해 언쟁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벽을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었고 저는 점점 목적을 위한 수단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이는 한술 더 떴습니다. 왜 누나야? 어느 날 밤 그는 복도에서 저를 궁지로 몰아넣고 쏘아붙였습니다. 누나는 그럴 자격 없어. 그의 말은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제 동생이었지만 우리는 결코 가깝지 않았습니다. 그의 장난은 점점 심해져 제 수업 계획안을 숨기거나 책에 커피를 쏟기도 했습니다. 매번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를 변호했습니다. 태민이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아버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교직은 제게 생명줄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열의에 찬 얼굴은 제게 목적의식을 계속 나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태민이의 행동은 대담해졌고 부모님의 변명은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 차 열쇠가 없어져 학부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따져 묻자 태민이는 씩 웃었습니다. 진정해 누나. 그는 열쇠를 제게 다시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말을 엿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돈이면 우릴 구할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서연이에겐 필요 없는 돈이잖아. 아버지는 동의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들은 단지 태민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창고의 냉기가 저를 현실로 되돌렸습니다. 그 기억들은 태민이의 질투와 부모님의 절박함이 몇 년 동안 끓어오르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제 25번째 생일이 다가오면서 그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저는 탈출해야 했고 그들의 계획을 밝혀내고 할머니가 제게 주신 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교직에 집중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교실은 제 성역이었고 그곳에서 저는 수업 계획과 학생들의 빛나는 질문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긴장감은 모든 것에 스며들어 저를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부모님의 결혼기념일 파티가 있던 주에 모든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원의 초등학교 1년차 교사로서 저는 여전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하루는 3학년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활동을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저는 집에 기다리고 있는 긴장감을 피하기 위해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유인물을 수정하거나 채점을 했습니다. 하지만 파티에는 빠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몇 주 동안 그것을 계획해왔습니다. 그들의 25주년을 축하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그들은 이웃, 동료, 심지어 먼 친척까지 초대했습니다. 저는 태민이가 저를 비참하게 만들 방법을 찾을 것을 알았기에 그 파티가 두려웠습니다. 파티가 있던 날 밤, 저는 손님들이 떠난 후에 마무리할 생각으로 수업 계획안 폴더를 들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잡담과 잔 부딪히는 소리로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인사했지만 태민이는 이미 특유의 편안한 미소로 모든 사람을 매료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마주치고는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안다는 듯이 씩 웃었습니다.
저는 그를 무시하고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부엌 조리대 위에 폴더를 올려두었습니다. 그저 그 저녁을 무사히 넘기고 싶었습니다. 파티가 반쯤 지났을 때 저는 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폴더가 열려 있었고 페이지들은 흩어져 있었으며 일부는 구겨지고 다른 것들은 주스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과학 단원을 위해 제가 공들여 그린 그림들은 잉크가 번져 알아볼 수 없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누가 그랬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디저트 테이블 옆에서 이웃과 웃고 있는 태민이를 발견했습니다. 내 폴더 만졌어?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떨어졌나 보지. 그는 쿠키를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태연한 무시는 저를 불타게 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손상된 페이지들을 모았습니다. 몇 달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음료를 채우고 있던 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태민이가 제 수업 계획안을 망쳤어요. 저는 증거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밤엔 드라마 찍지 마라 서연아. 그녀는 쏘아붙였습니다. 우리 결혼기념일이잖니. 저는 충격받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거 준비하는데 몇 주나 걸렸단 말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굴렸습니다. 새로 만들면 되지. 넌 그런 거 잘하잖아.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꽂혔지만 더 심한 것은 그녀의 다음 공격이었습니다. 네, 자신에게만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네. 할머니가 남긴 그 돈이 도움이 될 수도 있었고 할머니의 유언에 대한 그녀의 언급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25번째 생일에 받을 10억 원을 남기셨고 이제 딱 1년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이제 그녀의 어조는 날카로웠고 거의 비난에 가까웠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너만 편애하셨지.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춰 덧붙였습니다. 우리 나머지 식구들에게는 불공평해. 저는 얼어붙었고 방 안의 소음이 희미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긴장을 감지하고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망가진 페이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태민이가 이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애들은 실수할 수도 있지, 서연아. 그냥 넘어가라. 그들의 무시는 배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태민이가 엿듣고는 거만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난 너무 예민해. 그는 손님들이 돌아볼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항상 피해자인 척이나 하고 제 얼굴은 굴욕감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가 선을 넘었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군중의 시선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망가진 계획안을 움켜쥔 채 제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분노가 상처와 뒤섞였습니다. 유산에 대한 어머니의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는 단지 태민이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단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욱 갈라놓는 미끼였습니다. 나중에 저는 복도에서 태민이가 사촌과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자기가 우리보다 잘난 줄 알아. 그의 목소리는 쓰라렸습니다. 그 돈은 우리 것이어야 해. 그의 말은 제가 두려워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제 동생은 저를 경쟁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파티는 계속되었고 웃음소리가 집을 가득 채웠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 일이나 고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 그 유산과 관련된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전체 계획을 알지 못했지만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기념일 파티가 끝난 후 태민이의 도끼 어린 말과 어머니의 차가운 비난은 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고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자정에 제 동생 태민이가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제 목덜미를 가격했습니다. 저는 쓰러졌고 고통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필사적인 혼미함 속에서
저는 비상연락처로 구조 요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의식을 잃어갈 때 부모님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버하지 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냥 장난치는 거야. 어둠이 저를 삼키는 동안 그들의 조롱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창고에서 깨어났고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목은 욱신거렸지만 두려움이 저를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문은 빗장이 걸려 있었고 저는 춥고 어수선한 공간에 갇혔습니다. 벽을 통해 부엌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콘크리트 벽에 귀를 대고 그들의 오싹한 계략을 엿들었습니다. 제가 25살이 되기까지 1년 남았어. 어머니가 쏘아붙였습니다. 그 돈이 우리의 유일한 탈출구야. 아버지가 침울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내가 CCTV 영상 편집할게. 서연이가 태민이를 공격했다고 말하는 거야. 유언 신탁 조항에 따라 우리가 돈을 갖게 될 거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25번째 생일에 받게 될 할머니의 유산 10억 원을 훔치기 위해 저에게 태민이를 폭행했다는 누명을 씌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제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태민이의 공격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첫 수였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고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어머니의 분노와 태민이의 적대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유산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보고 있었습니다.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창고는 상자와 잡동사니로 어질러져 있었지만 그들을 폭로할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거짓말이 저를 묻어버리기 전에 증거를 찾기로 결심하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반으로 기어갔고 목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먼지 쌓인 잡동사니를 뒤지던 제 손에 공구더미 아래 반쯤 묻혀있던 낡은 노트북이 잡혔습니다. 희망이, 구원의 불꽃이 솟아올랐습니다. 아마 잊혀진 구형 모델이었지만 여전히 작동할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죽은 기계가 아니길 바라며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며 켜졌고 저는 그것이 우리 집 CCTV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만약 카메라가 태민이의 공격을 포착했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직 영상을 지우지 않았다면 제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그날 밤의 영상은 자정이 막 지난 시간으로 타임스탬프가 찍힌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은 우리 집 거실을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태민이가 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방망이를 든 그의 얼굴은 분노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가 휘둘렀고 저는 목을 감싸주며 쓰러졌습니다. 제 목소리는 애원을 토해냈고 그 후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옮겨. 어머니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해. 영상은 끝났습니다. 승리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운이었습니다. 저는 근처에서 찾은 빈 USB에 그 비디오를 저장했고 손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계속 뒤지며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계정에 로그인된 이메일 클라이언트가 열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할머니의 변호사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었고 거기에는 문서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유언장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것을 열었습니다. 김서연에게 그녀의 충성심과 보살핌에 대한 보답으로 25세에 10억 원을 상속한다. 유언장에는 어머니와 태민이가 멀리하는 동안 제가 할머니와 함께 요리하고 이야기하고 정원을 가꾸며 보낸 시간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조항을 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폭행과 같은 강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체 유산은 어머니에게 양도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상속인이 도덕적으로 합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조항을 추가했지만 그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완벽한 무기를 쥐어준 셈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태민이를 공격했다는 누명을 씌우고
그 조항을 발동시켜 돈을 가로챌 계획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충격이 컸습니다. 그들의 계략은 계산적이고 무자비했으며 이제 수정처럼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기쁨과 함께 그 문서를 USB에 저장했습니다. 이것은 제 이름을 지켜줄 생명줄,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USB를 꽉 쥐었고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을 폭로할 수는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창고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지만 작업대 위에서 녹슨 드라이버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첩에 쑤셔넣고 핀이 헐거워질 때까지 비틀었습니다. 문이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열렸습니다. 저는 재킷에 USB를 넣었고 그것이 제 유일한 방어 수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여전히 부엌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태민이 말을 믿을 거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쟤는 아무것도 없어. 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위층으로 살금살금 올라갔습니다. 제 방은 덫처럼 느껴졌지만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침대 매트리스 밑에 USB를 숨기고 그것이 안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제 말을 믿어줄 수진이나 이모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창고 확인해봐. 그녀가 말했습니다. 걘 말 못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쥐고 있었지만 그들의 거짓말이 저를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유산을 지키고 제 이름을 지키기 위해 빨리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창고에서 탈출했습니다. 금이 간 문틈으로 빠져나오면서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USB는 재킷 안에 안전하게 넣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마당을 가로질러 이웃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해는 막 떠올라 조용한 수원의 거리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씨 댁의 문을 두드리며 그들이 깨어있기를 기도했습니다. 60대의 친절한 아주머니인 이씨가 문을 열었고 제 목에 멍과 공황 상태인 표정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니? 그녀는 저를 안으로 끌어당기며 물었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112에 전화해야 해요. 제 가족이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 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교환원에게 태민이의 공격과 제 유산을 훔치려는 음모에 대해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저는 USB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빨리 사람을 보내주세요. 교환원은 경찰관들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씨 아주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차를 권했지만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다음에 일어날 일로 가득 찼습니다. 몇 분 후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녀 경찰관 2명이 이씨 댁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공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어젯밤에 제 동생 태민이가 야구 방망이로 저를 때렸어요. 제 부모님 박미숙과 김지우는 저를 창고에 가뒀고요. 그들은 태민이를 폭행한 혐의로 저에게 누명을 씌워 제 유산 10억 원을 가로챌 계획이에요. 제가 25살이 되면 받기로 되어 있거든요. 남자 경찰관인 박경관이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심각한 고발이군요. 증거 있습니까? 저는 USB를 들어보였습니다. 여기엔 태민이가 저를 공격하는 영상과 그들의 동기를 보여주는 유언장이 들어있어요.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탈출하기 전에 챙겼던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네가 태민이를 공격했다. 우리에겐 증거가 있어. 자수해. 속이 철렁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제가 태민이에게 방망이를 휘두르고 그가 쓰러지는 모습을 담은 거친 영상 클립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가짜였습니다. 아버지가 계획대로 CCTV 영상을 편집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또 다른 문자가 뒤따랐습니다. 마치 제가 태민이에게 보낸 것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너랑은 끝이야. 오늘 밤 넌 죽었어. 저는 겁에 질려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메시지까지 조작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저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저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박경관에게 USB를 건네며 그것부터 확인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진짜 영상은 여기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태민이가 저를 공격하고 부모님이 그걸 은폐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요. 여자 경찰관인 최 경관이 USB를 받아 휴대용 기기에 꽂았습니다. 영상은 선명하고 편집되지 않은 채로 재생되었습니다. 태민이가 방망이를 들어 저를 내리치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를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 옮겨 어머니의 목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경찰관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이건 진짜 같군요. 최 경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영상 모두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저는 그들의 기기에서 USB에 있는 유언장 파일을 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어머니와 태민이가 멀리하는 동안 제가 할머니 곁에서 요리하고 이야기하고 정원을 가꾸며 충성을 다했기에 25세에 10억 원을 상속한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조항은 제 피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폭행과 같은 강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액이 어머니에게 넘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의 탐욕을 불신했기에 상속인이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이 조항을 포함시키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부모님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태민이의 공격을 연출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그 조항을 발동시키기 위해 저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얼음처럼 차가운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었고 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박경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분석을 위해 경찰서로 가져가겠습니다. 편집된 영상과 문자 메시지도 우려스럽지만 당신의 증거가 강력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두려움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아직 집에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걸 몰라요. 최 경관은 지원을 요청하며 박미숙, 김지훈, 김태민을 신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희미한 희망이 느껴졌지만 그것은 연약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설득력이 있었고 저는 여전히 표적이었습니다. 이 씨 아주머니는 경찰이 일을 처리할 때까지 머물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영원히 숨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변호사인 제 친구 수진이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 씨 아주머니의 휴대폰을 빌려 수진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서연아,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그녀가 받았습니다. 어젯밤 내 구조 요청 메시지. 무슨 일이야?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태민이의 공격, 창고, 음모, USB까지. 지금 경찰과 함께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증거는 있지만 그들이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어. 수진이는 즉시 서울에서 내려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몸 조심해. 그녀는 당부했습니다. 그 집에 돌아가지 마. 전화를 끊자 최경관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당신 집으로 갑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기 이 씨 아주머니와 함께 계세요. 나중에 진술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USB가 들어있던 재킷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은 제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교활했고 태민이의 분노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유산과 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판사님을 마주했습니다. 증인석에 서자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주머니 속 USB는 묵직한 펜과 같았습니다. 법정은 조용했고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려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달려온 변호사인 제 가장 친한 친구 수진이가 변호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시선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폭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의 이 검사가 저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 태민이가 야구 방망이로 저를 공격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제 부모님인 박미숙과 김지훈은 폭행 혐의로 저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그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25살이 되면 받게 될 유산 10억 원을 원했습니다. 저는 공격이 있었던 밤, 어떻게 비상연락처로 구조 요청 메시지를 보냈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어떻게 그것을 농담이라며 저를 조롱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배심원단은 귀를 기울였고 몇몇은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USB를 수진이에게 건넸고 그녀는 그것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CCTV 영상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태민이가 저를 가격하고 부모님이 저를 창고로 끌고 가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화면이 설치되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태민이의 분노에 찬 얼굴, 휘둘러지는 방망이, 쓰러지는 제 몸,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옮겨.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조용히 해. 법정 전체에 놀라움의 탄성이 퍼졌습니다. 수진이는 영상을 멈추고 타임스탬프와 선명도를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편집되지 않은 원본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법의학 분석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제 구조 요청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자정에 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의식을 잃기 직전에 찍힌 휴대폰 통화 기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기록에는 수진이와 이모가 수신자로 등록되어 있어 제가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수진이는 이를 확증하며 알림을 받고 다음 날 아침 제게 전화해 음모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써온 작은 수첩인 제1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적대감을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태민이의 공격성과 제 두려움에 대한 부모님의 무시를 묘사한 항목들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몇 주 전에 한 항목에는 엄마가 또 유언장 얘기를 꺼냈다. 돈에 집착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항목에는 제가 돈을 빌려주기를 거부한 후 태민이가 위협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판사님은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페이지들을 검토했습니다. 수진이가 발언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공격의 시간대와 서연 씨의 유산을 훔치려는 계략과 일치합니다. 이 검사는 제가 태민이를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측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가짜 영상, 즉 제가 태민이에게 방망이를 휘두르고 그가 쓰러지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 김지우는 저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영상을 편집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수진이는 그들의 영상에 디지털 조작이 있었음을 폭로하는 법의학 보고서를 인용하며 저를 뒷받침했습니다. 배심원단의 얼굴은 거짓말을 감지하며 굳어졌습니다. 저는 유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 할머니 이혜진은 제가 부모님과 태민이가 멀리하는 동안 할머니를 요리하고 이야기하고 정원을 가꾸며 보살폈기 때문에 제게 10억 원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USB에 있던 유언장을 화면에 띄우고 그 조항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제가 폭행과 같은 강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돈은 어머니에게 넘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상속인이 도덕적으로 건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이 조항을 추가하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의 탐욕을 불신하셨습니다. 제 부모님은 이 조항을 이용해 저에게 누명을 씌우고 태민이의 공격을 연출하여 그것을 발동시키려 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동기를 흡수하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수진이가 발언대에 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편집되지 않은 영상, 구조 요청 기록, 그리고 일기장은 서연 씨의 진술을 확인시켜줍니다. 검찰 측 영상은 조작되었고 서연 씨가 태민이를 위협했다고 주장하는 문자 메시지는 그녀의 것이 아닌 대포폰에서 발송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문자 메시지를 아버지에게까지 추적한 경찰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정은 술렁거렸습니다. 수진이의 전문성이 그들의 거짓말을 해체하며 빛을 발했습니다. 판사님은 증거를 검토하기 위해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와 함께 앉았고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잘했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이걸 무시할 수 없어.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USB, 구조 요청, 그리고 일기장은 제 방패였지만 의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제 가족의 기만은 깊었고 그들이 빠져나갈까봐 두려웠습니다. 재판이 재개되었을 때 제 112 신고에 응답했던 박경관이 증언했습니다. 김서연 씨의 증거는 그녀가 우리에게 말했던 것과 일치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가짜 영상과 문자 메시지는 김지훈 씨의 기기에서 추적되었습니다. 배심원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검사는 반박하려 했지만 그녀의 주장은 수진이의 반대 신문 무게에 무너졌습니다. 판사님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거에 근거하여 피고인 박미숙, 김지훈, 김태민을 폭행 및 사기 혐의로 기소할 충분한 사유가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다가와 제 부모님과 동생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는 멍하니 쳐다보았고 태민이는 젠장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저를 덮쳤습니다. 할머니의 유산을 훔치려던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끌려나갈 때 수진이가 제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넌 이제 자유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벼워진 것을 느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산은 당분간 안전했지만 제가 25살이 될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했습니다. 정의는 가까웠고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2주 후 어머니의 온라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어머니는 소셜미디어에 저를 불안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는 글을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말은 독처럼 따가웠습니다. 김서연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는 공개 포럼에 글을 올려 제가 가족을 망치기 위해 폭행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짓말은 빠르게 퍼져나가 제 현실을 왜곡했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알림에 잠에서 깼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 저를 언팔로우했습니다.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이웃들은 차가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가 그렇게 불안정하다는 게 사실이니? 제 메일함은 어머니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낯선 사람들의 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식료품점에서 한때 제게 쿠키를 구워주셨던 박 아주머니는 제가 손을 흔들자 외면했습니다. 고립감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심하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게시물을 스크롤하며 읽었고 하나하나가 비수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제가 25살이 되면 받게 될 할머니의 유산 10억 원에 필사적인 망상에 빠진 거짓말쟁이로 묘사했습니다. 저는 24살이었고 이 악몽을 견뎌야 할 1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 여파가 더 심하게 닥쳤습니다. 저는 수원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곳에서 수업에 제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월요일에 김교장 선생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침울했습니다. 서연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항의하고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 게시물들 이후로 선생님의 안정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어머니의 거짓말과 법정 소송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을 믿지만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정직 처분을 해야 합니다. 속이 철렁했습니다. 교직은 제 년이었는데 이제 그것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으로 뺨이 불타는 것을 느끼며 그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쳐다보았습니다. 수진이가 전화를 걸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가 내 평판을 망치려 하고 있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릴 거야. 저는 그녀의 열애에 감사했지만 시간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유산은 자유의 등대처럼 다가왔지만 어머니의 공격은 저를 먼저 묻어버릴 위협이 되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심판처럼 느껴지는 수원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모르는 곳에서 재건하기 위해 탈출해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경기도에서 멀리 떨어진 교직을 검색했습니다. 인천이 눈에 띄었습니다. 수진이가 있는 도시,
넓게 펼쳐진 학교들과 새로운 시작이 있는 곳. 저는 한 공립고등학교의 역사 교사 채용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지원서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린 채 망설였습니다. 할머니의 유산을 뒤로 하고 떠날 수 있을까? 할머니는 저를 믿고 그 선물을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머무는 것은 제가 이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전쟁을 치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고 가르침에 대한 제 열정을 편지에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싸움을 생각하며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로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다고 썼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동안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넌 절대 그 돈 못 가져.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저를 조롱하기 위해 새 번호를 사용하는 어머니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수진이에게 전달했고 그녀는 추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가 절박한 거야.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이건 그녀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야. 저는 두려움이 저를 갉아먹고 있었음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거짓말은 이미 제 직업과 공동체를 앗아갔습니다. 그녀는 또 무엇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저는 따가운 시선을 피해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지원서를 인쇄하고 인천의 아파트를 조사했습니다. 학교 근처의 작은 원룸이 감당할 만해 보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 새로운 학생들, 새로운 거리, 제정신에 대한 속삭임이 없는 곳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스며들었습니다. 떠나는 것은 어머니가 이기게 놔두는 것 같았고 할머니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인쇄된 페이지들을 움켜쥐고 싸우기 위해 머무는 것과 치유를 위해 도망치는 것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카페에서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명예훼손 소송의 개요가 적힌 법률 노트를 테이블 건너편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니의 게시물은 명백히 거짓이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법정 증거를 사용해서 그녀를 막을 수 있어. 저는 커피를 마시며 선택지를 저울질했습니다. 소송은 제 이름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저를 수원에 이 유독한 싸움에 묶어둘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전투가 아닌 평화를 원했습니다. 떠날까 생각 중이야. 제가 인정했습니다. 수진이의 눈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해해.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뒤에서 받쳐줄게. 그녀의 지지는 저를 안정시켰고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결심으로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며 인천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원은 너무 많은 상처, 어머니의 거짓말, 태민이의 폭력, 아버지의 침묵을 담고 있었습니다. 유산은 제 미래였지만 더 이상 집처럼 느껴지지 않는 도시에서 그것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면접을 위해 인천을 방문할 준비를 하며 작은 가방을 쌌습니다. 새로운 장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제 방식대로 그것을 쓸 것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인천에서 제 삶을 재건했습니다. 도시의 에너지는 수원의 숨 막히는 속삭임 후에 신선한 공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링컨 고등학교의 새 교실에 서서 수업 계획안을 작성했고 제 마음은 목적의식으로 안정되었습니다. 25살에 저는 할머니의 유산 10억 원을 상속받았고 그것과 함께 제 미래를 재정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진실은 승리했습니다. 제 어머니 박미숙을 상대로 한 수진이의 명예훼손 소송은 몇 달 전에 끝났습니다. 판사는 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부른 어머니의 온라인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결하고 그녀에게 그것들을 철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판결은 지역 뉴스에 퍼져 제 이름을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링컨 고등학교의 동료들은 제가 선택하지 않는 한 제 과거를 모른 채 편견 없이 저를 환영했습니다. 수원의 교육청은 공식적인 사과문을 보내 제 교원 자격증을 복직시켰지만 저는 돌아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인천은 이제 제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곳 제 집이었습니다. 저는 유산의 일부를 사용하여
이혜진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을 딴 이 재단은 할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과목인 역사학 학위를 추구하는 고등학생들을 지원했습니다. 재단 출범식에서 저는 교육자들과 학생들로 이루어진 작은 군중 앞에 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그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탐욕보다 지식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수혜자인 은지라는 이름의 수줍은 고3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고대 문명을 연구하는 것이었고 장학금이 그녀의 등록금을 충당해 줄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희망을 보는 것은 제 자신의 희망을 비추는 것 같았고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행사를 위해 와주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조용한 힘이었습니다. 그 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녀는 제 가족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제 동생 태민이와 아버지 김지훈은 폭행에 가담한 역할로 복역 중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분노가 아닌 거리감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선택했고 저는 제 길을 선택했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의리에 감사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피보다 강한 유대감이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호기심 많고 불안한 10대들이 섞인 제 학생들은 매일 저에게 도전 과제를 주었습니다. 저는 혁명에 대한 수업을 만들었고 제 자신의 정의를 위한 싸움과 유사점을 그렸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라는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무엇이 진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어머니의 게시물, 태민이의 폭력, 아버지의 침묵을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파헤쳐야 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서 주는 사람들을 믿어야 하고 민준이는 공책에 무언가를 휘갈겼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작지만 심오한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사는 제게 안정을 주었지만 저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학교 근처의 아늑한 원룸 아파트는 단순한 가구와 역사책으로 가득 찬 책장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두려웠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지역 여성 쉼터에 기금의 일부를 기부했습니다. 나머지는 할머니가 의도했던 안전망인 제 미래를 보장했습니다. 저는 종종 할머니, 그녀의 이야기, 그녀의 정원, 저에 대한 그녀의 신뢰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스스로를 의심할 때 제 힘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수원의 옛 상사인 김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는 장학재단 설립을 축하하며 압박감 속에서 저를 잘못 판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군요. 그가 썼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답장했지만 향수는 없었습니다. 수원은 다친 장이었고 그 상처는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이 단지 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진이, 제 학생들, 심지어 은지까지도 제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제 여정을 되돌아보며 저는 정의가 법정에서의 승리 이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외면할 때 홀로 서서 거짓말에 맞서는 용기였습니다. 진실은 항상 시끄럽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견뎌냈습니다. 어머니의 비난은 할머니의 저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던 것처럼 면밀한 조사 아래 무너졌습니다. 저는 단지 유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정의할 권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주말에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역사 워크숍을 가르치며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한 세션에서 저는 배신을 극복하고 유산을 쌓은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10대들은 제가 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눈을 크게 뜨고 들었습니다. 교훈이 뭐예요? 한 소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너의 나침반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너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너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야.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여전히 저를 인도하는 할머니의 영혼을 방 안에서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교실 문을 잠그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가 장학금 출범식에서 찍은 우리 둘이 웃고 있는 사진을 보냈습니다. 내가 자랑스러워. 그녀가 썼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지난 1년은